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않고.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음.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예, 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 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것들을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노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근데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예,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 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 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개 아동 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뭐안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저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또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하나씩은 태워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는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잘할 수밖에 수 없지 있죠.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네, 거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환경이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 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뇌
생리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여성은 1%, 남성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이.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무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수 있는 있는 수준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리사 제노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또 신경과학 박사예요. 기억과 이제 뭐 이런 망각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제 테드라는 토크가 있잖아요. 강연 시리즈. 거기 나와서 이제 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만약 당신이 85세까지 살아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알츠하이머거나 그러니까 치매거나 아니면 그를 돌보는 사람일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비교적 이제 근대에 발견된 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아우그스테 디라는 어떤 여성이 있어요. 51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1901년에 갑자기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예.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칼 같은 분이셨는데 이 칼은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아내로부터 엉뚱한 고소를 당했잖아요. 보니까 아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요리도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예를 들면 냄비 태워 먹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그 담당 의사가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의사 박사.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사람을 이제 진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왔을 때 알츠하이머 박사하고 문답을 하거든요. 뭐 지금 뭐 드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밤을 먹고 있는데도 뭐 시금치라고 말한다거나 계속 질문하는데 6번째 줄 가면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로 계속 그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특이하다고 본 거죠. 51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젊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데. 그래가지고는 뭐 계속 자기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병원이 비싼 거예요. 노동자 그 가정에서는. 남편이 이제 뭐 집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입원비를 대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끝이 없잖아요. 이 병은. 그래서 이제 그만 퇴원시키겠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박사가 우리 병원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대신에 사망한 뒤에 뇌를 우리 쪽에 기증해 달라.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하죠. 치료하고 관찰하지만 나중에는 뭐 굉장히 심해져요. 예를 들면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심해져서 불과 한 56세쯤 되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부검하게 되고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뇌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발견. 뇌가 일단 그냥 쪼그라들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런 노화를 겪은 뇌와 알츠하이머를 겪은 뇌를 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학계에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늙음의 자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질병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대요.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동의어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츠하이머는 이 디멘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도를 갖는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서도 치매가 올 수 올 있는 수 있고 거잖아. 교통사고로도 올 수 있고 혈관 뭐 뇌졸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디멘시아 증상을 보이는 것 중에 대부분이 노인성에서는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이렇게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실은 이건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는 재생도 되고 네. 또 파괴도 되고 그러잖아요. 실은. 근데 유일하게 신경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노화의 과정에서 네. 서서히 파괴는 돼가죠. 뇌세포는 다시는 재생이 안 되니까. 결국 이걸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은 노화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더디게 하는 건 노화를 더디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과학의 마지막 숙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224%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수명은 점점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정부와 기관들이 암의 치료와 예방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의 10% 정도만 이제 알츠하이머 그렇죠. 치료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료를 봐도 암 환자를 케어하는 것보다 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예,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질병이고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걸 찾아야 된다.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저는 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자꾸 기억의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아, 네, 그렇죠. 과거의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를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미래예요. 멈춘 거죠. 끝이죠. 뭐.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뭘 하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치매를 기억의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게 된 건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기 뭐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 주변 사람에게 큰 충격이어서 그런 건데 그런- 저는 근데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다른 치매를 겪는 분들의 내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억의 문제보다 이제 저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있거든요. 네. 그들이 늘 겪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 그렇죠. 끌려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근데 그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집에 가고자 한다는 열망, 욕망 이런 것은 욕구는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건데 이들은 거의 한 길게는 8년에 10년 동안 낯선 곳에 이유 없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겪는 어떤 감정적 고통이나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늘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가짜 정류장이라고 네. 독일의 düsseldorf의 한 요양원에서 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요. 많이 행방불명되는 게 치매 노인들이 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노인들이. 아, 네. 그래서 왜 자꾸 집을 나가시지 않는데 그 집은 집이 아닌 자식들에겐 집이지만 네, 그분은 거기서 집이 집이 아니라고 아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겠다고 나섰는데 갈 수가 없죠. 요양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 이분들이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 직원이 가서 Did you ever take a bus? Have you ever taken a bus? 오늘 버스가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요 순순히. 일단 한번 가려고는 했잖아요 집에. 네네. 그리고 왜 나왔는지도 좀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고 돌아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의 이 그 시니어 요양원들에 이게 생겼어요. 다시 알츠하이머 얘기로 돌아가자면 김영하 작가님이 또 알츠하이머로 소설을 쓰셨어요. 맞아요. 살인자의 옛날에 하나 기억법. 썼죠. 2013년에 살인자의 기억법 쓰고 네. 계속 저는 기억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 자체에 집중한 소설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 자체가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고 그게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 보면서 이제 예. 기억과 나라는 어떤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내가 24시간 보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걸 다 기록하고 다 데이터를 남겨서 이걸 몽땅 다 저장해 놓으면 이게 나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레코딩된 모든 이 네네. 데이터의 총합이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영화 감독님이 더 잘하실 텐데 영화 필름으로 찍은 그 필름의 전체 모든 찍은 양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그 영화가 어떤 것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편집된 그 나의 인지가 나지 그럼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촬영이 반이고 편집이 반이다. 보통 이렇게 네. 얘기를 편집의 마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180도 달라지고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각에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웬디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8세에 그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I write a daily blog called Which Me Am I Today? As my memory fails me more, so the blog has become a place where I can save all those special memories of events, thoughts and feelings. 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책을 벌써 2권이나 내셨어요.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예, 그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에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정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를 지나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시고 나중에 뭐 알츠하이머 무슨 협회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폐의 역사도 보면 제가 의학사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폐의 역사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이 잘 부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이 그 병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설마 알츠하이머겠어? 약간 좀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병과 맞서 싸우고 그걸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내보내요 집에서. 자기 혼자 이제 살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주위에 안 알리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모든 정체성이 지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암 걸리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하나. 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분이 뭘 하든 간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더군다나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전사시네요, 진짜.
많은 경우 인간들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안내 일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예. 발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도 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에도 새 책이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대단한 의지시네요. 야, 자기의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네, 들어요. 그렇죠. 아무튼. 당연하죠. 그죠? 그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수녀원에서 그 사례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부검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멀쩡해 보이셨던 수녀님들이 이제 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기도문 같은 것도 잘 외우시고 식사하시는데 문제도 없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봤더니 그 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세포가 죽기는 하지만 우회로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에 어떤 스트로크나 충격을 받더라도 처음에는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복원하잖아요. 뇌가 다른 경로로 신경세포들이 뉴런들이 이어지는데 뭐 어떻게 복원하게 됐나 이제 가설이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사회활동. 수녀원이라는 데가 사회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늦잠 잘 수도 없고. 늦잠 잘 수 없고 휴식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일기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 목 디스크가 한번 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언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해서 통증을 이제 0부터 10까지 정량화한 다음에 오늘은 통증이 5인데 뭐 이렇고 웬디 아니 그러니까 물리학스럽네요. 관찰하셨어요. 이게 진짜 아프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썼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기록에 의해서 패턴이 보이니까 그 예측 가능해지면 좀 덜 두려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어떤 이별이라는 개념이죠. 저의 상황에서 그런 때는 남겨진 사람한테 저희 부존재가 어떤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리스트를 좀 해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그 오는 대로 맡아버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그 나중에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사실 사과 안 하고 지나간 적 많거든요. 뭐 잘못하고 좀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않고 있던. 네, 제가 아까 뭐 살인자 기억법 나왔지만 살인자 기억법이 2013년에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 증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제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알츠하이머 증세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안 가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걸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 더 있었을 때 웬디 미첼의 초기 같은 그런 시기에 있었다면 뭘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고 좀 주변을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처리하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좋은 분들이셨으니까요. 좋은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뭐 제 주변에 어떤 어른은 그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그 자식이죠. 자식에게 뭐 사실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참 애썼다. 그런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직면해서는 놀랍게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악담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보다는 사랑의 말을 다 남기게 된다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9.11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메시지나 마지막 음성을 다 보면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말과 네. 사랑한다는 말로만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참 뻔한 말이지만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꼭 죽기 전까지 남겨두나요? 김영하 선생님의 미래를 바꿀 인간.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분. 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